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방문 일정은 다 식수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국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고, 그것이 될 경우에는 한국에 분명히 큰 파국이,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서 마주오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문 일정이 픽스됐다고 했습니다만 국회 방일단이 니카이 도시히로 자유민주당 간사장을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방적 면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방일단으로 일본에 가 있는 조배숙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빗소리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야 비라도 안 맞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이 실종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조은누리양 어머니의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로 실종 열흘째입니다. 수사 진행 사항 등 최강 비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뒷배경으로 승승장구, 철저히 보호받는 방송 권력자, 좌파가 아닌 친노정북, 방송인 김미화의 변희재 씨가 비난했던 말들입니다. 6년에 걸친 명예훼손 소송이 어제 대법원 판결로 끝이 났는데요. 방송인 김미화 씨 3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거의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이자 곧 민주당 일본 투기 합류 예정인 양양작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과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바로 내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광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법령을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막아보고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제 면담이 예정됐던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약속 14분 전에 갑자기 연기를 통보하더니 오늘 오전으로 미룬 면담 일정마저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항의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방일단 일원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언제 돌아오실 예정이십니까? 예, 오늘 8시 5분 비행기로 한국에 갑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가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화이트리스트 거기에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결의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내일 10시에 일본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아무래도 예정대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자민당 2인자라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 한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교류도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약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것은 결국은 아베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한 저희들에 대한 외교적인 결례고 저희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예.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일본이 참여한 의장 선거도 하고 또 중요한 구성이나 또 이제 새로운 개각 또 의회직 지명 이와 관련해서 예. 사실 아베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 또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안을 내일 상정해서 하는 만큼 저는 아베의 의지를 읽은 이상 좀 저희들을 만나도 뾰족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회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국내 언론에는 예. 문전박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 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예, 회피를 했다. 네. 근데 어쨌든 의원님을 포함한 방일단 의원들이 조금 화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외교적으로 결례죠.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예. 저희들로서는 좀 불쾌했고 또 그 점을 지적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 전에 자민당 의원들과 만남을 예정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깼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났을 테고 야당 쪽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봤습니까? 네, 여당 쪽 인사들은 한일의원연맹은 여야를 포함해서 예.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누가가 회장이 자민당의 또 중진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민당 의원을 전혀 안 만난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중진들을 좀 만났습니다. 예. 네. 우리 측 입장은 전달하셨을 테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전달을 했죠. 예. 우리 측 입장이라는 게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문제인데 일단 오늘 외교 장관 회담도 지금 보니까 불발로 끝이 났거든요. 성과 없이. 그렇다면 네네네.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들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태국에서 지금 ARF 외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 미국 쪽에서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그거를 좀 요구를 하고 한국에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조금 유예하라는 그런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또 이 한일 이 동맹이 이렇게 깨질 경우에 굉장히 한미일 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언론 일각의 보도를 보면요. 일본 내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졌다. 강경 쪽에서 유화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했는데 어떻게 일본 직접 가서 보시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전에는 이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 아베 정권을 설득해달라. 예. 거기 또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탁을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또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쪽에 좀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창일 의원 인터뷰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했던데 외교적 결례라고. 우리 의원들이 공식 항의는 했습니까? 일본 의원들에게? 이제 일본 의원이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예. 가와무라 의원이라고 거기도 11선 중진 의원인데 예. 그분이 전화로 굉장히 죄송하다고 예. 몇 번씩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강창일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외교적인 무례고 결례다 지적하고 항의를 했죠. 예.
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의 어떤 특사 파견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일본 정부나 국회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특사를 파견한다 그래도 또 뭐 홀대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문전박대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특사를 보낸다면 좀 더 깊은 이제 그 물밑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밑 접촉 후에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본이 내일 수순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지소미아 카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또 최악의 사태는 좀 막아야 된다. 만약에 내일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정말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파국은 막아야 될 것이고 좀 냉철하고 이성적인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예.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어쨌든 그 일본 정부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안한 부분이 있고 1+1+ 알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저쪽에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좀 협상을 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걸 좀 풀었으면 합니다. 네. 일본에 그래도 뭐 1박 2일 계셨으니까 현지 언론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일단 그 뉴스 같은데 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글쎄요. 이제 일본 언론도 와서 취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탑 이슈로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의원님 지금 할 때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오래 못하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죠.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네.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당연하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7월 3일 날인가요? 4일 날 했던 그 수출 규제 품목 그 처리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초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일단 일원인 민주평화당 조배석 의원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제주도에서도 발달 장애를 가진 남고등학생이 실종됐다고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자폐증이라고 그러고 이제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9일 오전 0시 30분쯤에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4시경에 할머니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귀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보니까 다음 날 오후까지 이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CCTV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 바닷가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경로를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직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통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어느
갈 곳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커 보이긴 합니다. CCTV가 다 찍히진 않은 모양이죠? CCTV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간 곳까지만 딱 찍혀 있어요. 지금 해안가까지 그까지는 찍힌 것 같지 않고요. 일정 그 직선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해안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너무 덥잖아요. 폭염 때문에. 예, 거기다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가나 예. 가다가 중간에 그 길을 따라 가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래는 도로가 수색만 하다가 밑에 민가까지 다 수색을 지금 범위를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 11km 정도를 쭉 일직선 도로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1km요? 예,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간 걸로. 상당한 걸어서 거리인데? 걸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슬리퍼를 신고 이 정도를 걸어갔는데 약 지금 이동 시간 확인된 것으로는 약 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아마 빨리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걸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왔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폭염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또 비에 젖고 폭염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탈진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고요. 경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해양경찰까지 동원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9일 날 오후 그러니까 저녁 10시 5분까지만 행적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CCTV를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주변 시내 다 CCTV 같은 게 또 포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찰들은 지금 주변 CCTV를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지역의 경로를 찾아서 도로를 따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제주 실종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일단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해경에서 유군의 시신 맞는지 지금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직선 도로로 가서 바다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사고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 본인이 극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 먼저는 그 시신이 유동인 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너무 단정을 지을 단정할 필요는 수는 없을 없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이 무렵이 사실은 지금 바다 수위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닷가 쪽으로 갔다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족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좋은누리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열흘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과 민간에서 합동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48시간이 지나면 일단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행적이 끊어진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 실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48시간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이렇게 실종 신고를 그때부터 받아주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 좋은누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결론이 나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 가능성도 있지만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 한쪽 길만 주로 이렇게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하산했다고 알려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갈림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뭐 지역 그 군부대까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가능성까지 뭐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군까지 투입을 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원점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까지 좀 수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제주도 또 충북 청주 실종된 학생들이
다 이제 자폐나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호자 책임을 묻기에는 뭐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두 사건이 이렇게 연달아 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발달 장애라 해가지고 모든 뭐 어떤 그 지체 장애라 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또 부모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맡기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다만 이제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지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람인 이상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구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끝까지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게 항상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또 그렇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유벤투스 호날두 노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다음에 경기 시간에 늦은 것은 그 K리그와 한국축구협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넬리 회장의 서한에 보면은 이 호날두는 중국 난징 경기를 뛴 뒤에 서울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시간차가 약 48시간에 불과해서 근육의 피로가 쌓이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틀 만에 경기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그 전에 다 알고 계약 사인을 했으면서. 딴 선수들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벤투스의 중국 쪽에서의 그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정들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날두가 거기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 일정에서는 빼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건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호날두 한 명 빼고 다 우리 선수를 뗐다. 그럼 계약 이행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날두 한 명만 떼도 돼요. 다른 선수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만 사실 우리 팬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본인도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서한을 통해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교통 정체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뭔 소리입니까? 에스코트를 왜 안 해주냐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행사에 우리 측 축구 선수들이 K리그 올스타들이 초청이 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는지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아넬리 회장이 우리나라나 뭐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주최사인 더 페스타라는 곳을 향해서 뭐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동하는 동선이 보면 지나치게 이해가 안 되는 동선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준비하지 않고 뭐 일정을 짰다라는 건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한국 측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이면 미리 출발을 했었어야죠. 사실. 경찰이 에스코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경찰 뭐라고 에스코트 합니까? 우리 아무도 안 해줍니다. 우리 아무나 해줍니까? 이거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넬리 회장이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고 변명에 급급하면서 이 변명이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좀 특히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드시 거짓말인 경우는 잘 없어요.
앞뒤를 바꿔놓거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거나, 뭐 순서를 바꿔놓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넬리 회장이 어느 정도의 진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 측 더 페스타라는 데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페스타 그거를 지금 대한축구협회로 떠넘기는 일종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그냥 됩니다. 사과하면 될 건데 왜 예.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팬들도 그걸 원할 네. 텐데 지금 사과 끝이에요 사실은. 못 피기와 따라가. 교명을 유벤투스나 뭐 그 자기가 아니라 그 더 페스탄 가는 거기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지금 안 말하는 이런 그 태도들을 보면은. 예,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우리 팬들이 집단 소송도 나오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사기죄는 성립 안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사기죄 지금 접수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호날두한테 오겠습니까 호날두가? 예. 근데 그 더 페스타는 사실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최사인데 알았다면 예, 알았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측 일정이 대단히 빡빡하게 진행됐다라는 거. 그다음 이게 보면은 당일치기 일정이에요. 그렇죠. 당일치기 일정에 더군다나 오후에 들어 입국해서 그날 밤에 출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동 동선은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더 페스타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사기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조국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당장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보면은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너무 큰데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있을 뿐이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는 현재 강의를 2학기부터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강의를 개설을 한다면. 예. 그렇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은 진짜로 복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은 유지되고 뭐 강의가 또 다시 취소가- 휴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뭐 본인도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본인 뭐 주장에 따르면 지금 만약 여기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상실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복직 신청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전례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법대 교수였죠. 예, 법대 교수였죠.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행자부 장관 마치고 사실 출마를 하셨죠. 그래 출마라는 동안에도 상당 기간 동안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글들을 써왔는데 지금 행동은 본인이 폴리페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다르던데. 선출직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본인은 또 임명직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게 그렇게 논란될 것인가 싶긴 해요. 한 사람의 어차피 조국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교수 신분이 베이스인 기본인 사람인데 당연히 이 정치권에서 벗어나면 교수로 돌아가는 돌아가야 것도 되니까. 당연한 건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게 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저는 예. 오히려 그래 봅니다. 예. 딴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본 베이스로 돌아가는 제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혹시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놓고도 딴 걸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야권이나 그만큼 조국 전 수석의 행보가 눈에 띄기 때문에 또 흠을 좀 잡고 싶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폴리페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을 그렇죠.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것이지 임명직 공무원을 하는데 이것을 폴리페서로 얘기한 건 좀 과한 표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본다면은 지금 사실 그리고 그 정치권 인사들 상당수가 나중에 다 교수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조국 교수를 이렇게 표적 삼아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을 금집을 내고자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이 됩니다. 왜 흠집 내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싫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선 출마 그렇죠. 가능성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예전 후보 전에 그때 행보랑 비슷해. 그때도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상대가 많이 이제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 패턴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거물급이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눈에 띄고 또 야당 입장이나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흠을 더 크게 잡아가지고 좀 안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만큼 조국 수석의 어떤 입지가 커졌다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말씀하셨는데 대권 그럴 후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흠집을 많이 내놓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큰 잠룡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출마는 이제 어떻게? 못하죠. 끝나는 법무부 겁니까? 장관 하면 또 할라나? 법무부 장관 하면은 사실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건. 법무부 장관 공무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그 총선 출마는 어렵지 안 한다. 않겠나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장영진 기자 최근에 홍콩 다녀오셨죠? 네,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휴가차 갔습니까? 예, 가족 여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 예약을 잡아놓고 다녀왔습니다. 하필이면 홍콩이 예, 저만 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요즘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저는 하루 일찍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방송도 있고 해서 왔는데 우리 집사람 하루 좀 늦게 오는 바람에 태풍이 지금 왔어요? 태풍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갔을 때 홍콩 시위 때문에 날렸다고요? 아우,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랑역 시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백색 테러라고 하죠. 그 백색 테러가 일어난 곳까지 갔었습니다. 우연찮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랑역이 우리나라로 하자면 어디쯤에 해당이 되느냐면 상계역 정도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주택가 부분인데 그러니까 종로에서 버스를 탔는데 거기까지 바로 가버린 겁니다. 상계 그러니까 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동부간선도로 타서 쭉 가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고 원랑역까지 바로 갔는데 거기서 눈앞에서 그 폭력 시위가 벌어진 장면을 봤죠. 아하. 그래서 너무나 놀랬던 거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는 그 상환역 부근이죠. 이제 센트럴역 부근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 밤에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굉장히 강력했다고요? 저는 원래 홍콩 경찰 상당히 점잖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경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다고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그 최루탄을 쏘는데 거의 직격탄을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왜 영화 1987 보시면은 이한열 열사. 예,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직격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최루탄을 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루탄만 쏘는 게 아니라 고무탄도 쏘더라고요. 근데 고무탄도 조준을 해서 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가 붙잡히면은 이렇게 때리는데 왜 몇 년 전에 왜 여러분 우리 쌍용차 그 파업 사태 때 공장 지붕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명의 시위대를 폭행하는 그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네. 그와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콩 경찰 다시 봐야겠구나. 잠자는 바뀌었네요. 경찰이 아니구나. 이제 중국 경찰 돼버렸네 완전히. 그렇죠. 뭐 어느 특정 국가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국가 두 개밖에 영국하면 중국인데 뭐. 그런데 중국 경찰처럼 된 건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경찰인지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외신에서 중국 군 병력 및 무장 경찰이 홍콩 접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이거 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이래 아닙니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계엄령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지금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또 저도 궁금한데. 홍콩 시민들 분위기를 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붙잡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해봤더니 만약에 군대가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5.18을 아시더라고요. 예. 5.18과 천안문 천안문 사태 사태를 있었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를 예. 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정말 약간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그런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홍콩에서 어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중국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홍콩 시위를
진압을 하겠다. 강경 진압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송환법 반대로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정부 당국에서 사과도 했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건 아예 폐지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콩 쪽 시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게 폐지를 하겠다 또는 뭐 그 백지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언제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홍콩의 일국 양제가 언제까지 유지되냐면은 2049년까지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을 맞춰가지고 홍콩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이 50년 동안만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정도 남은 건데 그 20년 뒤에 어떻게 일이 바뀔지 30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불안감 때문에 더 그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홍콩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중국 관광객들이 홍콩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사실 홍콩 사람들 화가 날 만해요.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의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홍콩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의 기저에 반발감으로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물을 일으킨 SBS의 김성준 전 앵커. 오늘 검찰에 송치됐네요?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원래 구속 사건이 아니면 뭐 한 달, 2달 정도 뭐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한 달 채 안 지났는데 송치가 됐는데 송치 부분 중에 다른 어떤 범죄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여죄. 사실은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다 합니다. 예. 포렌식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 기간이 꽤 걸리는데 포렌식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빨리 해서 그 하나하나가 다 범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 가면 그거 하나하나 언제 찍었고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다 확인을 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그 당일 말고 다른 여성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습이죠, 그러면. 예, 그 상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재판에 갔을 때는 형량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래 되면 뭐 저는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검찰이 또 법원도 강력하거든요. 만약에 그 어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진이 상당히 심각하고 피해자가 다수고 아주 반복됐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불구속 송치했는데. 그 당장 구속하기가 어려워요. 예. 구속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경찰이 최초 검거했을 때 예. 그때 있을 수 있고요. 이래 되면 재판 자체는 꾸준히 불구속을 갈 거예요. 예. 다만 선고할 때 그때 법정 구속을 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해주느냐 이 부분이 차이가 혐의를 있습니다. 인정했고 그다음에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형량이 어찌 될지는 그렇죠. 모르죠. 알 수 그런데 없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최근 또 경향을 보자면 실형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배제하기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과정 좀 지켜보죠.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친노 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변희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 2013년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친노 좌파 또 친노 종북 세력 이런 표현으로 김미화 씨를 향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요. 6년 만인 어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긴 소송 끝에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씨로부터 1,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김미아 씨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전화 통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예,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예. 딱 종결이다. 종결 났다, 6년 만에. 네. 예, 처음에 소송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소송이 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는 몰랐고요. 예. 어찌됐건 누구든 법정을 드나드는 거는 좀 겁나고, 무섭고, 초보고, 또 예.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름이 알려진 그 대중 연예인으로서, 네. 이게 고소, 고발전, 법정 소송,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중간에, 그럼요.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두려고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게 이제 어찌됐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는 예. 코미디언으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신문 매체들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갈려 있는지 진짜 몰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신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올바르게 쓰면 뭐라고 하질 않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이걸 누구도 그동안 아무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또는 이거 괜히 건드려서 서로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아무도 그런 시도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를 해도 누구도 타치하지 않더라. 예. 하는 생각이 강했었는지 굉장히 하여튼 오래 갔습니다. 법정 싸움이.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면서 네. 어떤 시사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고 일반 대중의 눈으로 질문해서 끌어내고 쉽게 설명하고 이런 걸로 김미아 씨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당시에 진짜 손석희 선생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잘했죠.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표적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를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저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국정원이 꾸민 서류들을 보면서 예. 이게 변희재 씨가 이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국정원의 서류에 예. 변희재 씨하고 제가 다퉜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말고 그 전에 다른 신문사에서 제가 KBS에 블랙리스트 건이 있을 때 SBS 사장님 명의로 제가 뭔가 확인서를 하나 받았던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노무현 의원 시절에 노무현 의원을 제가 SBS에다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SBS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 덕으로 대통령이 됐다 하는 황당한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행사는 제가 그 행사를 했던 것은 SBS에서 여하튼 기획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제가 하회타를 전달하고 이것도 SBS의 기획이었고 그래서 저는 연기자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확인서가 제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었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 내면서 자신들의 신문에 썼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각하가 됐는데 다시 종로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고 똑같은 건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똑같은 건을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국정원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문건 중에서
사문서 위조 건으로 남부지법에 사법 처리를 받게 해서 고립을 유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 네. 예. 근데 사문서를 제가 위조하지도 않았거니와 예. 그 건은 그야말로 인터넷 신문하고 다투고 있던 건이기 때문에 그거가 명확하게 뭐 제가 위조를 했다라고 경찰서에서 이건 다 그냥 각하가 됐던 건인데 예. 그걸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2009년부터 어찌됐건 그 변희재 씨의 신문이 예. 광고를 굉장히 많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민간업체 광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 드러났죠, 그 사실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래서 뭔가 뭔가 이제 뭐 빨갱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이제 꺼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당시에 뭐 김유아 씨뿐만이 아니고 김재동 씨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런저런 문제로 진행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석희 씨와 어깨를 나란히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또 하차하게 되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랬죠. 라디오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 라디오를 다시 활발하게 해야 되고요. 예. 뭐 또 텔레비전 방송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을 받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 계시는 뭐 높은 간부님들이 지금 뭐 다 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뭔가 그때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미안해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 그것을 다시 뭐 이용을 해서, 화이트 리스트라는 또 네임을 붙여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치권에서 도움받은 게 전혀 없어요. 예. 근데 화이트 리스트다 해가지고 제가 어느 국회의원인지도 알고 어느 도의원인지도 알고 어느 시의원인지도 압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전부 제가 지자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 다 신문에다가 막 발표하고 내고 이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신문에 내는 것까지는 뭐 발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발표하시려고 그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덕션 제 일을 잡아줬던 프로덕션에 연락을 하고 그 프로덕션은 김미화 씨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행사가 취소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데 상당히 지장을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지장을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코미디언인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된다 말이죠.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이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정치자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요? 예. 지금 농부님들 농사 잘 짓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거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예. 제가 농업법인 순학질이라는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예, 그래서 더 활발하게 우리 농부님들하고 뭔가를 이제 우리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데 기여하는 것도 큰 기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 행복하게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카페 계속 하십니까?
네, 카페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 네. 함께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오셨었잖아요. 예. 이동영 씨가. 꽤 오래전에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저기 우리 청취자 분 중에 이가율님께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1,300만 원 배상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변호사 두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두 분도 1,3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액수는 너무 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1,300이면은 따져보면은 6년이나 걸렸는데 1년에 한 예. 200만 원 정도 꼴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신문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약하다. 우리 법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책임 범위를 굉장히 약하게 봐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러니까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는 일파만파 6년 동안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니까. 그렇겠죠. 예.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사랑하는 변희재 씨가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 예. 이렇게 우겨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바람에 이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금보다도 예. 앞으로 누구라도 아무에게나 종북 빨갱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예.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고 또 그거는 순식간에 퍼져버리는데 네. 아니라고 입증을 하려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고 또 지금 저 6년씩이나 걸리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쉬운 게 방통위 같은 데서 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가짜 뉴스를 신고만 하면 그래서 진위 여부만 가려진다면 그것을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텐데 이게 제가 6년 동안 도끼자루 썩듯이 법원 가서 판단을 받고 다시 방통위에다가 이것을 이의를 제기를 해야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요. 예. 가짜 뉴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김지현님, 이정희님, 체리블루님, 대바리님 이런 분들께서 전부 다 김미아 씨 힘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조금 기회를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저희 방송에 심영래 씨나 강성범 씨나 황현희 씨 같은 분들도 나오셨는데 네. 그 한국 코미디의 현주소 또 미래랄까요? 너무 어둡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KBS 네. 이외에는 코미디가 아예 지금 설 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배 개그맨 코미디언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동영 씨가 지금 목소리에 무게를 잡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심영래 씨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무게 있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저도 저의 코미디 스타일을 굉장히 후배들에게 내 거가 최고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옛날에 스리랑 부부 수락질 여사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예. 또 내 코미디가 제일 재미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후배들이 뭔가 새로운 걸 다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릇에 또 새로운 것을 담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또 개그 콘서트가 제가 같은 코미디의 어떤 기법이지만 새로운 그릇에 담는 아이디어를 방송국에 갖다 줬더니 20년이 넘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후배들이 노력해서 또 다른 이렇게 지금 살짝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새롭게 뭔가 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PD님들이라든지 우리 제작진들이나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하면 예. 저는 그 옛날에도 코미디는 죽었다, 코미디가 저질이다 이런 시비에 휘말렸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그 콘서트가 아주 빛나게 20년 동안 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기획을 한다면 또 멋진 코미디가 탄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후배들한테 힘을 좀 내라. 왜냐 지금은 너무 힘들게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게 모르게 밖으로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후배들이 힘들어요. 좀 후배들이 행복하면서 코미디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희망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강성범 씨하고 황현희 씨가 최근에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또 사회 참여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후배들한테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벌써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고생은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변에 조그만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뭐 일본에도 항의를 하고 있고 다 각자 제자리에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둘씩 바뀌어가면 아마 분명히 우리 사회도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김미아 씨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인터뷰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대응책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를 지낸 반도체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한 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향자 원장이 원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향자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게 되네요. 예. 네. 자, 국가적으로 엄중한 사항인데 당 특위 합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30년 반도체인으로서 좀 기술적 측면, 또 산업적 측면에 좀 더 내밀하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일본 가십니까? 네, 갑니다. 예. 어떤 이유로 가시는 것이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예, 우선 반도체 산업 쪽 인사들을 좀 뵐 생각입니다. 일본에? 민간 차원에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시고 나중에 그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조용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내일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의 메시지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수출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수출 시마다 소재를 건건히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한 다음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건 우리를 수입을 막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출을 제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도 미국 기업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보면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가 우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은 최소로 하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사업에 정면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해놓고 나서 아마 그 글로벌 밸류 체인도 봐가면서 압박을 해오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아마 반도체를 쓰는 모든 산업 쪽에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피해가 갈 것입니다. 예. 예. 그 반도체를 꼭 겨냥해서 했던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일까요? 아시다시피 대만 TSMC를 넘어서 삼성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세계 최정상으로 가겠다라는 양날개를 갖겠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으로 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아베 정부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겨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미래 산업에 정밀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정청이 얼마 전에 협의를 가지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하면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대응책들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서. 네, 정치적인 대응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예. 이제 일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산업에 가장 아프게 미치는 상황을 조사해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소재로 부품으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타겟팅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업계에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부품들을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 패권이 국가의 정말 안보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적인 인식이 아마 새롭게 될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예산 투입도 제대로 할 것이고 또 이 기술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쪽 자원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면 또 못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국민이 이 정말 중요한 기술 패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인식으로 함께 또 이렇게 힘을 모아준다면 예. 아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뭐 수출 제재를 하는 반도체 핵심 품목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뭐 벨기에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고품질의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한번 반도체를 공정을 지나서 테스트를 하기까지는 미니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재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또 국산화를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완전히 대체품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군요. 네. 예.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 개발을 좀 게을리한 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보면 예전에는 한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돼서 모든 산업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수평 분할화가 됐죠. 예. 예를 들면 CPU는 인텔, 메모리는 삼성, OS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PC는 HP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장 잘하는 소재를 가장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또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세계 무대에서 전쟁처럼 진행되는 이런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네. 그 중소기업하고 어떤 대기업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뭐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의 기술을 뭐 싼 값에 갖고 가려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시장이 되거든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시장을 대주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만 시장이 되어서는 또 반도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일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그 이후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였으나 앞으로 바로 자동차, 또 배터리, 의료기기 관련해서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 당 특위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어쩌면 이번 이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국민적 힘을 모아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스타트업, 또 정부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들이 이제 정말 기술 패권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인재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정말 점프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내일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양자 원장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외교부 대외비 문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6년 전부터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분석이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런 사항을 예견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결론에 달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께서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7월 달에 서울고법에서 그 배상을 판결했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이 흐름이라는 걸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법원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까운 사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직접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게 만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일본 점검 기업들에 의해서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추진되게 되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파국이고 한국 정부에다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죄악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칫했다가는 이제 사법부 판결에 한국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상당히 강한 압박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일본 외무성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2013년 11월 달에 보고서 외부 문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측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조치나 수입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6년 전에 그대로 예견돼 있다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런 그 피해자들과의 화해 조치라든지 또는 이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뭐,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고, 우리는 네. 우리대로의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5년, 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힘을 썼다.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셈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당시 이제 윤명수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단은 이제 기존 판결을 검토가 되면서 이것은 아무리 이제 재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을 그동안 연장시킨 것이 아니냐, 적어도 5년 이상은 연장시킨 게 아니냐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사법부 판결은 연장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거를 뭐 다음 정권까지 일단은 넘긴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을 일본 측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일본이 강력한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소재라든지 재료 부분에 대해 집중 투자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예. 또 적어도 작년 10월 말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온고단하고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간의 화해를 추진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간에 적절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온고단과 피해자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여러 가지 일본의 전범 기업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충분히 막을 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교수님 아까 전에 일본 외무성의 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본 외무성 국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강제징용 네.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달라, 나중에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 사실상 내정 간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의 그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한일 청구협정은 조약 대 조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경제 협력 방식으로 종료된 것인데, 이건 이제 일본으로 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는 상권 분립이 있고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는 건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그 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약 대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 사법이 국제법,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을 뒤집기는 곤란하다는 측이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칫 따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맞는 거지만,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또는 여기에 관여해달라는 것은 이건 적절한 요구가 아닙니다. 네, 그건 예.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식인,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 언론의 목소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일본 내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조금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다르고요. 이제 적어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걸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주류들은 이것을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지만, 정치가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경제 보복하면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외무성도
이건 도대체 강제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를 역사 문제로 대응을 해야지 왜 이것을 다시 또 수출 규제라는 자유무역에 반한 질서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아베 수상관자하고 세코 히로시게라든지 또는 이마이 비서관 이런 그 강경 우파 또는 이제 아마리 아키라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 우파들이 일본 국민 내지는 일본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본 언론가 또는 적어도 일본 기업들과 완전한 한박자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무리한 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사실이라고 봅니다. 팩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끌고 와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본 측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역시 만약에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이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북일 수교 간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정부 간에 이게 조약으로 끝내도 북한에서 개인 청구권이 또 살아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끝난 이런 동남아 중국에서의 어떤 개인 청구권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생각인데,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는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라는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없다는 것은 일본 측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제법적인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역사의 깊이 피해자가 20년간 쌓아온 거,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과정에서 엄청난 그 피해와 어떤 가혹 노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역사 문제를 그냥 이걸 수출 규제로 해가지고 한국에 목줄을 재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한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려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꼬이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품목도 많이 넓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일본 국민들도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손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일본 현지에서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반발을 상당히 적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비교적 일본 지방에서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국 국민의 이런 반발 또는 이제 불매운동, 일본 관광 자제라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무역 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